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전쟁이 없기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거를 공부해야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박사님, 방종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클라우즈위츠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근데 이거 솔직히 간단히 말하면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법보다 주먹이다, 정치보다 주먹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말로 안 되니까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건 두 나라 간의 힘의 격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격차나 폭력을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절사적으로 싸워서 내가 이겼지만 상대는 죽고 나는 뭐 피를 흘리며 서 있다. 이건 이긴 게 아닌가, 전쟁에서는. 네.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딴 사람을 또 패거나 그 틈에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오는 거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 때 전쟁이 납니다. 명분이야 정말 아무거나 다 잡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간에 힘의 격차가 그 정도로 날 때 또는 전술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그 정도의 힘의 격차에 의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전쟁이 납니다. 혹은 그렇게 착각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전쟁의 이제 시발점으로 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투키디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 아테네가 이제 군격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스파르타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국제 질서는, 우리 가정은 언론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제 질서는 유엔이라든가 저런 국가가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라는 게 국제 정치학자들이 보는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안전을 추구한다는 거죠. 국가가 생존하기를 원하고 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게,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강해지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쟁이 격화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쟁이 발생한다는 게 국제 정치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 책을 쓴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15세기부터 세계 패권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15세기 이후부터 16번 패권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16번 바뀌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귀결된 것이 12번. 전쟁이 아니고 평화롭게 패권이 전환된 것이 4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국제 정치라는 그 국가와 국가의 문제 또는 국제 정치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가끔씩 이게 인간 사회 또는 가정과 혼돈해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예, 선과 악,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엄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강한 나라, 약한 나라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전쟁이 인류 역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참혹하고 우리가 피해야 되고 예방해야 될 것이긴 하나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전쟁으로 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세계 모든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이게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 해협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대만이 이제 중국에 병합됐을 때에 이게 거의 필리핀 근해까지 중국에 영향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일본을 위시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전체, 심지어 호주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지구의 반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대만에 갖고 있는 입장 어떻습니까? 중국은 물론 하나의 대만, 이것처럼 확실한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의 나라인데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중국을 회복하는 거는 뭐 중국 사람들의 권리고 생각이니까 말릴 수는 없는데 네. 그 하나라는 게 생각보다 그 안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 이념적 걸림돌, 역사적 걸림돌, 인종적 걸림돌이 꽤 있는 것이 타이완이란 겁니다. 앞서서 우리 전쟁의 정당성으로서 이 침략이 들어오면 자주국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만도 계속 중국의 침략이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가 계속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만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중국과 대만의 국력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 약자가 그럴 경우에 시도하는 방법이 비대칭전입니다. 비대칭전. 그래서 강자의 약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노리면서 자신의 이제 비교 우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강자의 약점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 비대칭전을 지금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군사적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만의 군사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야, 우리도 중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그 3월 달에 2022년도 3월 달에 대만의 국방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비대칭전으로서 러시아의 침략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총통도 비대칭전 수행 능력을 우리는 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국방 전략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대만의 비대칭전 수행 능력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 전략서에. 네. 그래서 대만이 발전시키고 있는 무기 체계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군함을 타고 건너오지 않겠습니다. 상륙 작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만은 큰 함정을 다 건조 계획을 몇 년 전부터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000톤 미만의 아주 빠른 고속의 스텔스 기능을 가진 고속 초계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초계함을 만들어내고 저기 있는 그 저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수상함보다는 잠수함. 그래서 하이쿤이라 그러는데 지금 2,500톤에서 한 3,000톤 되는 저 잠수함을 원래 진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잠수함을 여러 척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사일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개발하는 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고 미국에 요청해서 하푼 그 지대함 미사일을 수백 발을 도입을 지금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대만에 지원하는 무기 체계도 뭐 제블린, 우크라이나 위력을 발휘했던 제블린, 그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 뭐 F-16 바이퍼 이런 무기 체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도 이게 생산 능력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줘야 되고 또 냉전 이후에 평화로운 시기에 생산 라인을 워낙 줄여놔가지고 네. 원하는 시기에 계약은 했는데 못 주고 있는 무기 체계가 9종류에 25조 원어치를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 의회에서
대만의 지금 위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무기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도 도저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형태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계약이 됐는데 생산 능력이 못 따라와서 도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러다가 진짜 모두의 우려대로 이 중국과 대만이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여러 싱크탱크에서 워게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들 이렇게 해서 상호 워게임을 딱 해보니까 대만도 자체적으로 워게임을 해봤죠. 그런데 대체적인 평가는 대만 단독으로는 2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 2주 이상.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 공군력이 지원되면은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대만의 지금 기본 전략은 뭐냐 하면은 미국과 일본의 해 공군력이 지원될 때까지 일단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비대칭적인 어떤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해 공군력이 지원되더라도 전쟁의 결과에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전함도 수십 척, 항공기도 수백 척, 인적 손실도 거의 뭐 몇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인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워게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아니 참 그쪽은 우려스럽네. 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의 배치를 보면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주요 전력들은 뭐냐면 해군력, 공군력, 해병대입니다.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전력은 지상군 병력이죠. 그래서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병력을 보면 한반도에 있는 지상군이 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지역에 투입돼야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직 유엔군 사령관 또 연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밝히는 의견에 의하면은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한반도 지역에 있는 주한 미군들이 그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반도에 우리의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입장을 정할 것이고 미군에도 그렇게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가 대만 해협의 전쟁이 한반도에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이 대한해협 쪽으로 만약에 움직이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사일로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성 있죠. 두 번째,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서 주한미군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도발을 하라고 부추길 수 있죠. 발목을 잡게 할 수 있죠. 발목을 잡게 할 수 있죠. 세 번째, 김정은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네.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만 해협의 문제가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만 해협에 만약에 그런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전에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과 그 이후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안 날 거야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제일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정말 실현성이 있든 없든 네. 모든 구멍을 다 예상하고 모든 구멍에 다 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네. 전쟁을 방지하는 최고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들자면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러시아는 1차 산업 위주고 자원 위주 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가동하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는 건 세계와 수출 수입이 얽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존재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 중국도 같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국제적인, 그러니까 동남아, 한국, 일본, 중국하고 얽힌다는 건 태평양을 끼고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집단적인 방위 체제의 가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게 금융으로
세계가 관련을 많이 맺고 있기 네. 때문에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쿼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쪽 지역이 이미 현실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라든가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지상군의 충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해군력과 충돌이 되게 되는데 지상군의 전력차와 해군력의 전력차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전 세계 항공모함을 다 상대할 수 있다. 그만큼 해군력의 격차가 크고 지금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자꾸 개발하는 것도 항모를 바다에서 해치울 수 있다라는 그 타겟을 아니 그 명분을 노리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항모 전단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면 바다에서 미 해군의 이 압도적인 우위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지금 중국의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상전이 아니라 해군 전력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한국, 일본을 위시해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 감정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토에 비해서는 어떤 연합 방위 전선이라는 그러니까 집단 방위 체제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서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과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그것이 중국이 남중국해라든가 대만 쪽에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어떤 명분이 이유가 하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쿼드라든가 이런 쪽을 협력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정말 현실적으로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충돌할 위협이 높아진다면 이 쿼드라든가 동남아의 집단 안보 체제도 급속히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장기적으로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저희 오프닝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쟁 얘기 왜 그런 거 무서운 거 왜 자꾸 전쟁하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전쟁이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학문적으로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는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